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첫째, 중도금을 안 했을 때 매수자가 얼마나 허무하게 당할 수 있는지. 둘째, 법무사 비용과 부동산 수수료에서 사람들이 가장 조용하게 돈을 세는 구조가 뭔지. 셋째, 왜 갈아타기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알알이 붙는 집을 사야 하는지.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부동산을 몇 번 사본 사람이라도 다음 매수에서는 최소한 바보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중도금입니다. 계약할 때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약금이랑 잔금만 하죠. 중도금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이 왜 매수자한테 위험한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도금이 한 번이라도 지급되면 법적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이 말은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도금이 없는 계약은 다릅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만 돌려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빠질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집값이 빠르게 오를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배액 배상 금액보다 시세 차익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 깨고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매수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중도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반드시 중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중도금 날짜는 최대한 앞당기고 특약에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중도금 지급 전이라도 일방적 계약 해제는 불가하다. 이 문장 한 줄이 매수자의 시간을 지켜주고 기회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법무사 수수료와 부동산 매매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은 경험 있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놓치는 구간입니다. 먼저 법무사 비용부터 보겠습니다. 등기 비용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진 거 아니야?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견적을 제대로 안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속이기 쉬운 항목이 바로 채권 매입 비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채권 매입 비용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이건 부동산을 한두 번 사본 사람도 정확히 설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채권 매입 비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느낍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야 하는 돈. 맞습니다. 안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내도 되는 돈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처음 집을 샀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집 사는 게 처음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소개해줬고 등기 비용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채권 매입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무 의심도 안 했습니다. 다 정해진 비용이겠지. 전문가가 계산했겠지. 처음 집 사는 사람들,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채권 매입 비용을 직접 조회해 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다는 걸 알고 금액을 넣어봤는데 제가 낸 금액보다 50만원 정도가 적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계산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뻥튀기 됐구나.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채권 매입 비용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요? 그때 돌아온 반응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 그거요? 그냥 관행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군요. 큰 돈은 아닙니다. 50만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누구를 대상으로 작동하느냐입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 잘 모르고 물어볼 줄 모르고 괜히 문제 만들기 싫어하는 사람, 딱 이런 사람들에게 채권 매입 비용은 속이기 가장 쉬운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안 낼 수는 없고 기준은 모르고 금액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확히 알고 확인하고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할 때 국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집을 샀으니까 우리 채권을 일정 금액만큼 사세요. 이게 바로 의무 매입 채권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강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채권을 우리가 실제로 들고 가느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매수자는 채권을 사자마자 바로 대파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씩 들고 가야 하는 채권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집을 산다. 의무적으로 채권을 산다. 그 채권을 즉시 할인해서 판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 이 손실 금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 매입 비용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권 매입 비용은 채권을 사는 돈이 아니라 채권을 바로 팔면서 손해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념상 세금에 가깝습니다. 다만 세금이라고 부르면 반발이 크니까 채권이라는 형태를 빌린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사람마다 채권 매입 비용이 다를까? 이유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얼마어치 채권을 사야 하느냐입니다. 이건 집 가격, 지역, 주택 유형,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거의 정해집니다. 이 단계는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채권을 얼마의 할인율로 파느냐입니다. 여기서 금리가 등장합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낮으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채권을 대팔 때 손해가 조금 더 커지고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손해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 매입 비용은 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금리는 영향을 주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비용을 크게 바꿔놓을 정도는 아닙니다. 채권 매입 비용이 갑자기 2배로 뛰거나 확 줄어드는 이유가 순수하게 금리 때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차이를 만드는 건 이겁니다. 법무사가 채권 할인율을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 조금 보수적으로 잡느냐, 실제 시장에 가깝게 잡느냐, 아니면 기타 비용을 묶어서 넉넉하게 계산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문제는 매수자가 이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견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매입 비용, 채권 할인 손실, 기타 비용 포함 이렇게 써 있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계산했겠지.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금액도 애매합니다. 수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안팎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제일 쉽게 포기하는 구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채권 매입 비용이 가장 속이기 쉬운 이유입니다. 이렇습니다. 채권 매입 비용은 무조건 내야 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얼마를 내느냐는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길 돈이 아니라 이 금액이 왜 나왔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돈입니다. 채권을 얼마어치 사는지, 할인율은 어떻게 적용됐는지, 감면 대상은 없는지 이걸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 괜히 더 낼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매수에서 진짜 차이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비용을 어디까지 챙기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 반드시 같이 짚어야 할 게 부동산 매매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수수료가 왜 중요하냐면 금액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커질수록 소수점 몇 퍼센트 차이가 그냥 몇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 수수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냥 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상한선만 정해져 있을 뿐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제대로 몰랐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거래했던 집은 최고 수수료율이 0.7%까지 가능한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중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중개사가 말합니다. 그럼 제가 인심 써서 0.6%로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좀 깎아줬구나. 그래도 협의는 잘 됐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거래한 동네에서는 그 가격대 매물이 일반적인 수수료율이 0.5%, 심지어 0.45%까지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깎아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비싸게 한 겁니다. 이게 왜 생기는 일이냐면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는 최고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원래는 0.7인데 제가 특별히 깎아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이미 할인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장의 실제 거래 관행은 그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협의를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높은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수료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겁니다. 첫째, 최고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 것. 둘째, 내가 거래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미리 알아볼 것. 셋째, 그리고 이 협의는 반드시 계약 전에 끝낼 것. 이건 나중에 정하죠. 계약 먼저 하시죠. 이 말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면 협상력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수수료는 부탁이 아닙니다. 협의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끄러운 것도 예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개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역이 협상의 영역이라는 걸요. 부동산 거래에서 진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디테일에서 벌어집니다. 수수료를 깎았느냐, 못 깎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준을 알고 합의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다음 거래에서는 절대 같은 방식으로 당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RR입니다. 갈아타기를 생각한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RR은 비싸게 산 집이 아닙니다. 팔기 쉬운 집입니다. 내가 살 때는 한 채지만 내가 팔 때는 항상 비교 대상이 생깁니다. 그 비교에서 이기는 집이 RR이 붙는 집입니다. 가장 좋은 동, 선호되는 층, 설명 필요 없는 향, 애매하지 않은 타입. 이 조건을 갖춘 집은 상승장에서는 먼저 오르고 조정장에서는 가장 늦게 빠집니다. 반대로 타협해서 산 집은 팔 때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집은 가격을 깎입니다. RR을 주고 사는 건 돈을 더 쓰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선택권을 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에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중도금, 법무사 비용과 부동산 수수료, 그리고 RR. 이 세 가지는 고급 정보가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지킨 사람은 갈아탈 때 흔들리지 않고 이 기본을 놓친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다음 계약서 앞에 앉았을 때 오늘 이야기 딱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